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과 그 말이 나온 배경과 또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경제 분야를 달군 생생 코멘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도은행 제도 개편 적극 지원. 어떤 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됐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구조 개선이 성공적으로 조기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내 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외환시장 개장 연장 27년 만에 개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는 뭐 외환시장 자체가 원래 한 3시 반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새벽 2시로 이제 연장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환시장에서는요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97년도에 자유변동 환율제로 이전한 다음 그 이후에 정말 큰 변화, 최대 큰 변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시장에서의 큰 역사적 한 줄을 페이지를 장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 쉽게 설명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은행 거래 시간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은행 갔을 때 은행 종료되면 나 뭐 입금도 못하고 출금도 못하고 물론 ATM가 있지만은 그래도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수수료도 내고. 똑같습니다. 이제 외환시장도 3시 반에 끝나는 걸 이게 새벽 2시에 연장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국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 거래가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의미가 그런 연장선에서 본다 그러면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우호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잠잘 때 사실상 런던 그 금융시장의 가장 핵심은 이제 뉴욕과 런던인데 영국의 금융시장과 발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미국과 또 발을 맞출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데 좀 용이하게 될 수 있다. 왜? 아니 뭐 달러로 투자하면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일단.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 시장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사실 환율 시장이 멈춰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투자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오죠. 그럼 외국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 시간대로 보면 새벽 시간대 네. 아니면은 또 우리나라에 투자할 여력이 있느냐 한마디로 우리나라 시장이 그 정도로 매력도가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매력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 시총 규모로 본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요 세계에서 11위 정도 됩니다. 사실 큰 시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장 기업 수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에서요 8위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글로벌 메이저 업체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또한 상장 기업 수도 세계 8위 정도로 기억하면서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외국인들 봤을 때. 또 하나 채권 시장 발행 잔액을 본다 그러면 한 2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세계 11위 정도가 됩니다. 중국, 일본 다음이거든요. 아시아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할 매력도는 충분하다. 근데 그동안 이제는 우리나라 환율 시장이 멈춰 있다 보니까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했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 의미로 본다면 해외 자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이 돼요. 처음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투자했을 때 이제는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네. 지금은 이제 반대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의미는 반대로 우리가 외국 시장에 투자했을 때에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좀 접근성이 확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미국의 뉴욕 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채권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일단 환율 시장이 그동안 멈춰 있다 보니까 가환율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임시 환율로 먼저 계산한 다음에 네. 우리나라 환율 시장이 열리면 이제 실제 환율로 그때 이제 전환이 돼서 차익만큼 돌려주거나 더 받거나 이러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제 새벽 2시에 연장되다 보면은 실제 환율로 바로바로 거래가 되겠죠. 그럼 훨씬 더 이제는 뉴욕 시장이라든지 외국 시장에 투자하는데 굉장히 용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굉장히 편리성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였냐 그러면 보통 아까 내가 임시 환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내가 뉴욕 시장에 투자하는데
일단 임시 환율로 이제는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임시 환율 같은 경우는 실제 환율이 아니다 보니까 5%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반영을 합니다. 환율 네.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 이상 더 비싸게 나는 주고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딱 생각해 보시죠. 내가 뉴욕 시장에서 아니면은 뭐 미국 주식을 더 살 수 있는데 환율이 5% 이상 높아지다 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숫자가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요. 미국에 있는 종목에.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리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또 외국에 투자했을 때 투자자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임시 환율이나 실제 환율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불편함은 다 사라지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잘 됐다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제가 이제는 이쪽 은행가들이라든지 은행에 계시는 분들 만나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많아지죠. 일이 많아져요. 네. 사실 왜냐하면 새벽 2시까지 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사실 네.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상 만나보면 싫어하시는데 근데 이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쵸. 반가운 일이죠. 예, 금융시장 쪽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새벽 2시까지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의미는요. 실시간 이벤트가 반영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욕 우리가 자는 시간에는요 뉴욕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금리도 나올 거고 뭐 소비자 물가 지표도 나올 거고 다양한 지표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딱 장 시작하면 그때 가서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 환율 변동이 되게 심해져요. 근데 이제 이미 새벽 2시까지 환율 시장이 열려 있으면 그런 어떤 지표들이 다 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네, 바로 네. 소화되기 때문에 장이 딱 시작했을 때에 환율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에 딱 장이 시작했을 때 그 변동폭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이미 시장에서 다 반영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거 굉장히 좀 환영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도 높아지고 또 거래 비용도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가 이제 편입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가 편입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국채를 매입하는 외국인들 수요가 급증을 할 거예요. 네. 당연하겠죠. 이제는 우리가 국채 자체가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거고요. 그러면 달러 수급이 이제 개선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국채를 사다 보니까 달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죠.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안정화가 됩니다. 이 국채가 안정화된다는 얘기는요. 재정 조달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일어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국채를 발행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럼 사실상 이렇게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면은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국채는 우리가 발행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를 좀 더 낮출 수 있겠죠. 안정화시킬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국채가 채권에 돌아왔을 때 돌려줄 돈이 그만큼 적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이제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이번 기회로 편입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가 편입이 된다는 그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중에 도는 돈 세계 국채 지수에서 우리가 한 2%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그럼 전체가 어느 정도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본다 그러면 한 2조 5천억 원 정도를 아니면 전체 시장으로 보거든요. 5천억 네. 달러를. 네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2%니까 5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 한 69조 원. 이거를 월로 따져보면 한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조 3천억 원 정도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외환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가 편입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유입되고. 있는 여력이 생기는 네. 거죠. 근데 이런 점들이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반면 일각에서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일각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죠. 새벽 시간대에 과연 그 환율의 거래가 트레이드가 그만큼 많았냐? 그렇죠. 네.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정 세력이 특정 시간대에 환율을 이게 변동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물량을 막 쏟아내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거래량 자체가 그 시간대는 작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상 그거는 좀 기후에 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장점들이 더 많을 거다. 그게 뭐냐면은 이 이벤트가 다 시장에서 새벽 2시까지 소화가 되니까 오히려 변동성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말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뭐 새벽 2시까지 연장했던 부분은 환영한다. 저 정말 잘한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트럼프 면책 판결 법치 훼손 누구의 말일지 알 것 같은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전복 시도 등에 관한 대법원의 면책 특권 인정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관련 결정이 정가에서도 논란이더라고요. 그렇죠. 요번에 이제 큰 이슈예요. 사실 대선에서 미국 대선에서 큰 이슈인데 과연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대선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문제였는데 대법원에서 우호적인 사실 판결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난 1일이었습니다. 이건 현지 시간이고요. 연방 대법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임 중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네네. 무슨 얘기냐면 재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뭐 활동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있었던 일은 형사 기소 면제에 해당한다. 이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측 주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연방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 들어줬군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의 기소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기소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면책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미국 정가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로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임 시 행위 중에서 한마디로 대통령을 움직이는 임지하는 안에서 이게 결정적인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거는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 면제를 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겁니다. 지금 기소권 중에서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재선을 위해서 이제 법무부와 상의했던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무원들과 자기 재선을 위해서 상의했단 말이에요. 회의를 거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봤을 때 금방 얘기했던 부분 절대적 면제를 가진다. 이렇게 이제 연방 대법원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가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정치적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그래서 아마 이번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월 5일에 치러지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대선 토론회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솔직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저도 봤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네. 왜냐면 말을 더듬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짓죠.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남의 나라 대통령이잖아요. 만약에 현지에 있는 미국인들을 봤을 때 얼마나 더 충격을 받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그 외신들의 이제 그래서 평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언론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한번 좀 조사를 해봤는데 CNN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바이든은 토론에서 불안정해 보였고 트럼프는 거짓말을 반복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논평을 했고요.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은 고전했고 트럼프는 질문을 회피했다. 같은 맥락으로 이제 논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블룸버그 통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든의 고령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마디로 이제는 고령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이 더 부각이 됐다. 이렇게 논평을 했고 AP 통신도 이날 토론은 나이에 대한 문제로 귀결됐다. 한마디로 이제는 그 토론의 아젠다들이 이제는 뭐 인사이트를 줬다기보다 오히려 이제는 그 나이에 대한 이슈가 너무 부각이 됐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굉장한 불리하게 됐다라는 것과 뉴욕타임즈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약간 멍한 표정을 짓고 그러면서 대형 사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과 정신의 면밀함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신에 오히려 더 키우기만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 다 고령이에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더 고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의 아젠다 지금 되게 뜨겁잖아요. 사실상 이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지금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이제 사건에 때문에 교통사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는 더 큰 문제죠. 이게 대선에 잡혀 있다 보니까 아마 고령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미국에선 대선에서 계속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서 선거를 완주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되느냐가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근데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왔고 그다음에 전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을 했는데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밀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 대통령이 확 뜨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냐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러면 재임 시절에 어떤 정책을 했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행보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것도 앞으로 예상되는 거 본다 그러면 일단은 집권 당시 세금을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낮추고 뭘 했냐면 재정 지출을 늘렸습니다. 네. 그럼 재정 지출을 늘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국채 발행하겠죠, 당연히. 네. 국채 발행할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금리도. 시간이 갈수록 네. 금리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기 채권에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 30년물짜리가 지금 한 4.6% 이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채권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만약에 대통령 재임에 대해서 가시권으로 이제 들어온다,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월가에서는 지금은 이제 미국 채권에 투자할 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미국 채권이 높아진다,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네. 사실상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금리의 격차가 미국과 지금 2%포인트 벌어져 있는데 채권 금리 안 떨어지면은 당연히 사실상 이제 고금리 상태로 계속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좀 불안하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이 크게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 관심사입니다만 또 우리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무역 제재 카드를 꺼낼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죠. 뭐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똑같아요. 전 대통령이든 지금 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든 자국 우선주의는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다 미국 우선주의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스타트를 누가 끊었느냐? 자유무역을 깬 사람이 이제 도널드 전 대통령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자국 우선주의의 무역 위주를 할 것이다라는 게 뻔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국 우선주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미국에다 수출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를 본다 그러면 대미 수출을 보겠습니다. 6월 수출입 동향이 이제는 최근에 나왔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의 대미 수출액이 우리 돈으로 88조 9천억 원 정도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6%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게 다 이제는 1위가 바로 미국이었단 말이죠. 네.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수입을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한국에서. 그럼 당연히 봤을 때 싫어하겠죠. 그래서 무역 수지가 적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미 수출을 본다 그러면 아까 이거는 월간이었고요. 상반기로 본 거고 연간으로 따진다 그러면 지금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 최대 한마디로 이제는 22년 만에 최대 수출국이 이제 미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에서 우리가 정말 수출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런 점에서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무역 보복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아마 기존에 있는 무역의 흐름을 깨트릴 만한 논리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도널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에게는 좀 좋지 않죠, 사실. 네. 이런 부분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부분이고요. 그러면 네. 이제는 무역 흑자라든지 무역 적자 부분, 무역 수지를 봐야 되겠죠. 실제 무역 수지를 봤더니 6월까지 대미 무역 수지가요, 287억 달러 흑자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대로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아마 우리나라를 압박할 논리적 근거가 이미 만들어졌고,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문제 삼을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화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걱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이런 호실적에도 안심할 때가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무역 제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에서도 관련 리스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인상 자제 주유소의 인센티브. 네,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축소 조치되는데요. 산업부가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주유소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율 축소 때문인지 기름값이 급등했다 이렇게 체감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평론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기름을 안 넣어서 전기로 가서 사실 전기 차렸어요. 그래서 그 기름에 대한 감각은 없습니다 현재. 네. 근데 일단은 지금 기름값이 이제 올랐죠. 뭐 이거는 통계상으로 보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유류세 인하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좀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유류세 인하가 25%였는데 이거를 이제 20%로 줄였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내가 낼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유와 LPG 같은 경우가 이제 37%에서 이제 30%로 낮아졌는데,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가 낮았다는 얘기는 당연히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많아지고, 유류세가 당연히 기름값에 붙기 때문에 뭐가 돼요? 당연히 내가 내야 될 기름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같은 경우가 이제 41원 정도, 그 다음에 경유는 한 38원 정도, LPG 부탄은 12원 정도 인상 요인이 이제는 생기는 거죠. 근데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는데?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지금 이제 주유소에 가보면. 그런 이유가요. 일단은 시차 반영이 돼요. 왜냐하면 싸게 들어온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들어온 기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유류세가 인하되기 전에, 한마디로 이 부분에 조정되기 전에 들어온 기름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재고 소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은 일주일 안에 재고 소진 다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름 드실 분은 지금 드시는 게 좋다. 다음 주 되면은 분명히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인상 요인이 아까 휘발유가 41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고스란히 반영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름 드실 분들은 이번 주 내로 넣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아마 다음 주 되면은 기름값 더 올라갑니다. 최근 국제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예, 국제유가도 지금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금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86달러 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오르고 있고, 이게 국제유가가 지금 2달 만에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제유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해 보겠고, 그러니까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물가가 뭐 안정되고 있다라고 이제는 사실상 지금 나오곤 있지만은 6월 물가 2.4% 나왔잖아요, 상승률이.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지만은 유가가 이제 변수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치솟다 보니까 국제유가 오르게 되면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가 오른다 그러면 일단 유가는 달러로 계산됩니다. 그럼 달러 수요가 많아져요. 달러 수요가 많아진다 그럼 강달러 되겠죠? 환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환율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럼 고환율은 좋냐? 좋지 않죠. 수입 물가가 높아지죠.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고스란히 또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요. 또 하나, 유가가 높아지는 두 가지 측면은, 두 번째 측면은 뭐냐 그러면 이제 생산자 물가가 높아집니다. 기름 안 들어간 게 어디 있어요? 이 종이마저도 기름 들어가죠. 책도 들어가죠. 이런 거 다 기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높아지게 돼요. 그럼 생산자 물가 높아진다 그러면 사실상 소비자 물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한 몇 달 후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유가가 예상대로 움직이면 좋은데 예상 이외로 크게 뛴다, 또 크게 낮아진다. 그건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계속적으로 유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 번진다. 그러면 이건 사실 생각해도 싫죠. 그래서 지금 유가는 변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도 좀 고심 끝에 이루어졌는데요.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인하율을 축소하고 결국 업계를 향해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게 됐습니다.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추가 인센티브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세제 혜택입니까? 뭡니까? 말은 뭐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혜택을 주겠다? 나온 게 없군요. 네, 이런 얘기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 알뜰 주유소를 좀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정부가 지정한 알뜰 주유소를 통해서 이제는 더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러고 보시면 됩니다. 상반기에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알뜰 주유소 27개를 선정이 완료가 됐고요. 올해 안으로 이제 40개 확대 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알뜰 주유소가 좀 더 싸요, 기름값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알뜰 주유소를 확대를 해서 말 그대로 이제 휘발유라든지 경유를 좀 소비자들이 싸게 넣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이제 보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가격 인상 주유소에 대한 이제는 말 그대로 뭐 시장에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올리기만 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니터링 강화한다는 얘기가 압박을 주고 있군요. 네, 압박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유소를 본다 그러면 알뜰 주유소도 있지만은 뭐 직영수도 있죠. 네. 근데 대부분의 사실상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민간 주유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자영업자 주유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가격을 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링 강화하는 거예요. 올리기만 해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낼 거야. 근데 올리는 건 올리는데 시장에 오르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휘발유 가격이 인상 요인이 41원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올리기만 해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마 강한 압박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영업하시는 그 주유소 사장님들은 일단 눈치를 먼저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강한 압박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조금 올리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드셔야 되는 겁니다. 슬슬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분명히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유류세 인하율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름값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인데요. 석 달 연속 2%지만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2.4% 뭐 방송에 들으면 대부분의 뭐 전문가들이 물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실제 그건 맞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4, 5, 6, 6월 달 사실상 계속 2%대 물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 연도 들어와서 4, 5, 6월이 2% 물가 2.9, 2.7 또 2.4 떨어지면서 상승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거를 이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네.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 이제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의미를 보는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3.8% 상승률 나왔습니다. 고점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피부로 못 느끼신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겠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역시나 이제 신선식품에 대한 물가가 네. 아직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생활물가 지수가 이번에 2.8%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잖아요. 상승률이. 네, 네. 근데 소비자 상승률보다 생활물가 지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로 체감할 느끼는 수가 게 체감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차트와 지표와 나의 생활은 달라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먹는 물가가 장난 아닙니다. 이게 농산물 물가가 13% 상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데에 굉장히 민첩하잖아요. 근데 이 물가가 높다 보니까 더더욱 아마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체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사가 63% 올랐고요. 배가 139% 올랐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철 과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신선식품은 좀 올랐다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류 물가 상승률도 4.3%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류 제품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신선식품 지수 11%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눈에 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민간 사전 청약 또 취소, 사라진 내 집 마련의 꿈입니다. 경기 파주에서 추진되어 온 주상복합 건설 사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사전 청약 받은 지 2년 만인데요. 민간 시행사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시공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좀 황당하죠. 2년간 입주를 기다려온 분들도 계실 텐데 파주 운정지구더라고요. GTX 초액세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다고요? 그렇죠. 시공사가 안 구해줬다는 얘기는 건설사가 나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건설사가 왜 나서지 않았을까?
수익성이 없거든요. 근데 운정지구는 그래도 그나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신도시 아닙니까? 많이 알려져 있죠. 파주 네. 쪽이고 그다음에 GTX 요번에 네. 문제가 됐던 게 사전 청약이 취소됐던 게 그 GTX역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아마 거기에 사전 청약돼서 당첨되신 분들은 아마 큰 기대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자산이 증식이 되는 네. 정말로. 왜냐하면 GTX 하면은 다 뭐 금방 부동산이 다 떴기 때문에. 근데 진짜 날벼락 같은 일인 거죠. 네. 이게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전 청약이 돼서 부푼맘이 있었다가 그다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사전 청약 문제가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사전 청약 제도를 없앴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앤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이전에 사전 청약 하신 분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계속적으로 줄줄이 취소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사전 청약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되겠죠. 네. 사전 청약은 2009년도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부동산 가격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네. 폭등해요. 폭등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왜 폭등하냐 봤더니 그 당시 이유가 그거였어요. 공급 부족이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아파트가 없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묘안을 냈던 게 사전 청약 제도인데 공급 충분히 낼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급 물량을 막 내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 있는 물량이 아닌 거예요. 사전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있지도 않는 아직 본 계약도 안 된 본 청약이 안 들어갔던 거를 네. 미리 끌고 온 거거든요. 미래를 이제는 현재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지표로 잡히는 거예요. 분양으로 이제 공급량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에 이제 2009년도에 사실상 이명박 정부 때 사전 청약 제도가 나왔다가 딱 시작했을 때 비판 많이 받았어요. 네. 아니 이게 말 그대로 토지 수용이 돼야 되는데 땅을 뭐 아파트를 지으려면 토지 수용하기 전에 사전 청약이에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토지 수용이 안 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 토지주들이 만약에 대토보상 안 해준다. 대토보상이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대토보상은 뭐냐면 내 땅을 수용하는 대신에 땅으로 돌려받는 거거든요. 나는 그것도 마음에 싫다. 그러면 토지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진행이 안 됩니다. 건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했었어요. 네. 역시나 그 당시에 이슈가 벌어집니다.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전 청약을 했는데 토지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본 청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난 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폭등했잖아요. 네. 그게 또 이 사전 청약을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사전 청약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공급량 늘려줄게. 그래서 이제 2021년도 7월에 사전 청약을 다시 모집을 합니다. 그때 했던 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때는 어떤 분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고 21년도, 22년도에 넣었던 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는 그게 문제가 생기고 역시나 똑같은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건설 비용 올라가죠. 인플레이션 와갖고 자재값 다 올랐죠. 그러니까 당연히 특히 이제 운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상지 지역이에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네. 시공사들이 아파트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네, 자재값은 올라가는데 분양가를 못 올리다 보니까 네. 사실상 남는 장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 문제가 참 많아요. 제가 봤을 때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 와서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고 지금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운정지구, GTX 초역세권 여기는 아파트마저도 이제 사전 청약이었지만은 말 그대로 이제는 시공사를 못 구해서 이제 흐지부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부와 민간 사업자만 믿고 사전 청약 후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분들에게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사전 청약제도 평론가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뭐 취소가 된 네. 거니까.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약 통장을 한 번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아껴서 이렇게 맞아요. 넣었는데 이렇게 네. 취소가 되면은 이분들 누가 뭐 보상이나 어떤 책임을 져주나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없네. 네, 이게 사전 청약이 무산됐다고 해서 무슨 뭐 건설사라든지 뭐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 이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네. 이게 캔슬되고 있고요, 무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책임지는 게 없어요.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계약금 일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책 요 정도만 나오고 있지 사실상 이거를 뭐 책임져 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시행사가 책임질 의무도 없고요. 시공사는 아예 구하지도 못했으니까 뭐 책임질 여러 뭐 대상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여기에 사전 청약을 넣으신 분들이 네. 가장 피해를 받는데 가장 큰 피해는 재산상 피해는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어떤 피해가 있느냐? 말 그대로 이제 기회비용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내가 사전 청약에 대해서 됐잖아요. 네. 그럼 본 청약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 동안 아무 청약을 못 넣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청약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사전 청약이 됐기 때문에 다른 좋은 기회를 놓쳤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을 분명히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청약 넣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비용을 누가 책임져 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전 청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폐지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은 이미 오래전부터 폐쇄시켰고 민간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폐지시켰던 부분인데 사전 청약에 좀 문제가 이렇게 좀 많았다. 그래서 사실상 안타깝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전 청약하신 분들은 기회비용이 너무 컸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사전 청약 제도의 단점 중 하나가 본 청약이 연기되는 거라고 네. 합니다. 이번 파주 운정의 경우만 보더라도 본 청약이 지연되면서 150가구가 계약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본 청약이 지연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건설사의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렇다. 그럼 뭐 시공사 입장에선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익을 볼 수 없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결국에는 건설 자재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네.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반기별 소비자 물가 지수와 건설 공사비 지수 추이를 본다 그러면 이게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뭐 차트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건설 공사 지수, 이게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프만 봐도 계속적으로 우상향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랑 같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상향되고 있다 보니까 뭐 건설 자재 비용 올라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분양가를 그러면 높게 받아야 되는데 근데 분양가 분상제가 있었기 때문에 분상제 지역은 높게 받을 수가 없거든요. 분양가를 쉽게 못 올립니다. 그러면 시공사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건설사를 지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 청약이 이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굉장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실상 조금 발이 빨랐던 분들은 작년 초에 이미 다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한번 계속 얘기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사비 자체, 뭐 예를 들어서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철근 가격이라든지 저는 눈에 보였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선물 시장 가보면 이미 보여요, 너무 오르는 게. 급등했군요. 네. 그러면 철근 오르고 시멘트 가격 오르고 원자재 가격 오르면 건설 자재 자체가 오릅니다. 그러면은 분양 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 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거의 부동산에서는 다운이었거든요. 완전히 뭐 조도 안 갔는데 이런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발 빠르신 분들이. 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온다 그러면 그게 지금 크게 뛴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본다면 이런 상황으로 흘러왔고 그래서 지금 뭐 건설자재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가를 높이지 않는 선에서는 아마 시공사들이 안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절대 안 움직일 거다라고 봐요. 지금 재건축 시장도 문제가 많은데 네. 뭐 알짜배기 강남 지역도 지금 재건축 안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에는 사전 청약 지금 줄줄이 남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줄줄이 취소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다. 그래서 지금 아마 사전 청약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혼 살짝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건설비 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그 소위 순살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런 아파트도 등장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는 순살 아파트라 보시면 뼈대가 없는 아마도 철근 누락된 아파트를 보통 순살 아파트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시작은 물론 뭐 건설업계의 폐단도 있었겠지만 관행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건설 자재 상승 비용 때문에 남기고자 했던 어떤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마 사전 청약은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청약으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 청약 들어간 게 거의 없거든요. 지금 네. 뭐 22개 단지에서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그 정도로 봤을 때 본 청약으로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입주가 지연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면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오롯이 당첨자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네. 사전 청약 당첨되면 다른 부동산 매입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정부는 그러니까 청약은 다시 돌아옵니다. 네. 이제 내가 청약을 썼다고 해서 뭐 다시 내가 이제 기회가 박탈당하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정부의 말에 의하면은 일단 사전 청약에서 캔슬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청약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이제 주어지게 되고 근데 문제는 이미 지금 폭등했단 말이에요. 다시 이미 오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죠. 아마 과거에 사전 청약을 냈을 때 그 가격으로 지금의 청약 시장에 못 들어갑니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예를 들어서 5억이다라고 봤을 때 그 당시 그랬을 거예요. 그 2021년도, 2022년도 예를 들어서 그 서울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는 분양 가격이 32평 같은 경우 82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한 4억대 초반이었거든요. 지금은 서울 외곽도 국민 편형의 3억대 초반, 뭐 4억대 초반 없어요. 네. 예.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신축 아파트.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가격과 지금 가격의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 더 억울한 마음이 더 크겠네요. 너무 억울하죠. 사실상 만약에 그러면 다른 걸 그때 했었으면은 지금 내 집 마련해서 네. 지금 이제 입주를 했었을 텐데 그 네. 당시에 만약에 본 청약이 들어간 거였다라면 그래서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뭐 정부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시행사가 책임질 권한도 없는 거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그래서 제도적 미비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올해 초였나요? 인천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사전 청약 진행 중인 단지들도 꽤 많은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연말까지 본 청약이 예정된 사전 청약 진 단지가 45개 정도가 되거든요. 네. 올해 들어와서. 근데 지금 이 중 32개 단지가 일정이 늦춰진 상태예요. 불안하죠. 일정이 늦췄다는 얘기는 일단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몇 년 후에 할게, 몇 년 후에 할게 이렇게 계속 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송전탑이 있는데 송전탑 그거 없애는데 시간 걸려. 대토 보상 하려고 했는데 토지 수용자들이 수용을 안 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땅 확보가 안 된 것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지금 32개가 일정이 늦췄다. 취소는 아니에요. 일단 늦춰진 건데 이게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점에서는 좀 사전 청약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전면 취소될 단지가 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중에서 또 사전 청약 하신 분들 중에서는 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현실이에요. 이게 팩트고요.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그렇죠. 있죠. 왜냐하면 건설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지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운정지구도요. 사실상 이제 시행사가 시공사를 찾으려고 했는데 시공사가 안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시행사가 뭘 했느냐? 이제 LH로부터 땅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걸 돈을 못 냈어요. 그럼 다시 이제 그 땅을 LH로 돌아갑니다. 그럼 LH가 가지고 이걸 또 다시 이제는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시행사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지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전 청약이 과연 본 청약으로 이어질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해 보겠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없었으면 물가가 이렇게 갑자기 폭등하지 않았으면 금리가 높아지지 않았으면 스무스하게 지나갈 일이었지만 코로나라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지나갔었고 고금리 상태에서 금리가 계속 고금리 상태로 유지되는 상태 이런 상태다 보니까 물가가 이미 높아졌고 원자재가격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되돌리긴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아마 이게 좀 고달프지 않을까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럼 사전 청약 당첨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뭐 당첨을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뭐 민간 청약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이거 본 청약으로 갖고 갈지. 그러니까 진짜 이건 제가 봤을 때 이제 도박이에요, 진짜 네. 사실상. 왜냐하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일단은 본청약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본청약 나올 때까지 잡고 갈지 아니면은 그냥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이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될지는 아마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뭐 어떻게 네.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본인의 이제 판단에 의해서 잘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이 사전 청약했던 지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셔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진행되고 있느냐 LH 쪽으로 정보 공개할 수 있거든요.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택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좀 물어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전 청약 지금 넣으신 분들은 조금 지금 바빠졌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이끈 상반기 증시 하반기는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증시를 견인한 분야는 인공지능, AI 관련 산업이었는데요.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끌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우선 상반기 증시 흐름 간단히 평가해 볼까요? 코스피를 포함한 이 글로벌 증시 흐름 역시 AI로 귀결되나요? 그렇죠. 뭐 AI입니다. 뭐 테마 상반기는요 진짜 테마였어요. 뭐 네. 테마가 계속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뭐 2차 전지 작년에 막 움직였었죠.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는요 뭐 조선주 요즘에 많이 흐름이 좋죠. 네. 그 다음에 요즘 들어와서는 뭐 K푸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정유, 그 다음에 이제 기름도 시추된다 그래갖고 정유에 대한 테마도 움직였고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AI 테마였죠. 그래서 AI와 관련된 기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목들이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극과 극이었어요. 뭐 같은 기술주라 하더라도 실제 AI와 관련된 뭐 반도체주라든지 첨단 IT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는데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게 네이버죠. 네. 카카오겠고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좋은 흐름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양극화가 일어났긴 했었지만 일단은 AI와 관련된 테마 형식으로 묶였던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이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하반기는 어떨 것 같냐? 역시나 그러한 어떤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보면 될까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봐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셔요. 이미 다 올라지 않았냐? 엔비디아 오를만큼 오르지 않았냐? 지금 들어가면 늦지 않나? 하고 네,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 많잖아요. 답은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네. 답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 이 질문이요. 엔비디아 올랐을 때 계속 들어왔어요. 네. 그때마다 그러면은 올만큼 올랐습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계속 고점 찍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가 고점이란 말이 무색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은 모른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투자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가지고 공부도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일단 조언은 드릴 수는 있겠죠.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언은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고점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는 GPU 시장이 90%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AI 반도체에서도 뭐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게 엔비디아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꼭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저는 흐름이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올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은 어떤 게 있는지 조언을 좀 상세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뭐 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환율 부분이에요. 네.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과연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지 주의하셔야 되겠고 역시나 이제 하반기 와서는 가장 큰 변수라고 꼽는다 보면 금리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8월에 그럼 금통위에서 금리 내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까 소비자 물가지 지수가 2.4% 상승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하는 총재가 과거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2.4% 정도 돼야 금리 인하 뭐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진짜 왔잖아요. 2.4% 상승률이. 그래서 시장에서는 들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 단행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금리의 격차가 미국과 2%포인트 벌어져 있기 때문에 환율 때문이라도 우리가 먼저 못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나 단행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언제 움직이느냐? 지금 상황으로는 9월 달입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뭐 계속 변화가고는 있는데 일단은 9월 달에 가장 유력하거든요. FOMC가. 그럼 9월 달에 금리 인하 단행되는 거 시장 확인하고 우리나라는 10월에 움직일 거다. 그래서 제가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게 10월이에요. 우리나라는. 10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 그러면 이전의 종목은 올라갑니다. 그 이전에 주식시장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급격하게 또 오르는 추세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금리의 향배를 보시고 꼭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국내 증시를 장밋빛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동력이 있을까요? 저는 뭐 우호적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딱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군요. 매크로 환경이 너무 좋아요. 금리 인하 시그널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한 수출 굉장히 호황이죠. 우리나라의 수출의 절반 이상을 지금 끌고 가는 게 사실상 반도체거든요. 수출 비중이 20%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인데 지금의 1월달 상반기 수출을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수출 호조를 반도체주가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섹터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 이런 수주 소식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점들을 이제 주목할 필요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조선주입니다. 지금 조선주 흐름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수주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2차 전지주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주 끝난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LG 엔솔에서 사실상 지금 뭐 LFP 그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르노 삼성, 르노 쪽에다가 수주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중국 업체에 대해서를 이기고 사실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주목할 필요 있다 해서 2차 전지주도 끝난 거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